안녕하십니까. 저 경제와 금융 쪽 분석을 하고 있는 유신익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도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도 이제는 그 테슬라를 구매를 할 때 비트코인을 갖다 결제하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그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 비중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비트코인을 지지한다고는 했지만 뒤에 후속적으로 뭘 발표하냐면요, 그러지만 그로 인한 금융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더 통제를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거의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달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파운드가 무너지면서 달러가 대장이 되는 걸 스스로 경험했잖아요. 중국 위안화가 아니더라도 달러는 계속 위협당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여지는 범용적인 통화가 되는 순간 1등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역사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요, 지금 내가 굉장히 강한 빨리 달리는 이제 스포츠카인데 이거를 다른 2등, 3등이 따라오기 전에 엔진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달러입니다. 디지털 달러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달러 1달러가 디지털 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요, 화폐는요 상대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도 보면 원달러, 달러 대비 얼마고 달러 대비 얼마, N달러도 달러 대비 얼마, 이렇게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달러가요, 만약에 선물환의 개념으로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환은 뭐냐면은 미래의 환율을 미리 예측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요것보다 살짝 올라가 있고 내려갈 것 같으면 약간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구 하나만 추가되면 됩니다. 디지털 달러를 금융 거래를 할 때, 무역 거래를 할 때 우리 디지털 달러를 총 결제액의 10% 이상 안 쓰면 거래 안 합니다. 이 한 줄만 쓰면 돼요. 그거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를 했던 게 파운드였어요. 외환보유액을 몇 프로 이상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럼 무역 거래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달러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겠죠. 왜냐? 당연히 이거를 살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그럼 디지털 달러가 올라가는 만큼 이 달러, 원래의 달러도 가치가 오르겠죠. 그러면 쓰려고 하고 있고 써야 되고 가치는 올라가고 그러면 수요는 더 증폭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많이 쓰여지는데 가치는 올라가고 누구나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사야 되는 구조, 패권 통화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돼요. 퇴임하신 연준 부의장이 이 연준과 사실은 이제 그 재무부가 이 디지털 달러를 쓰기 위해서 10년 동안 베타 테스트를 해갖고 거기서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향후에 쓰여진 디지털 달러는 이미 강력한 우리의 달러 패권을 더 보충하고 더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테러 자금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지하 경제를 발행하고 세금을 잘 매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융 거래를 잘 못했던 사람들도 디지털화하면은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것도 쓰여지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은요 이미 디지털 원자재로 편입이 됐어요. 사모펀드들이나 헤지펀드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산을 편입하고 투자를 하는 비중을 보시면요, 원유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ETF도 포함이 되고 채권이 포함이 되고 금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5% 내외를 항상 비트코인을 넣어요. 왜 그러냐, 인터뷰를 한 그 설문지 서베이를 보면요,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전체적인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도 편입을 안 할 수 없고, 실제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의 투자자들, 수요자들은 이 비트코인이 포함된 것을 요구하고 그들이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트렌드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위험하다, 그 발상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장점이 뭐죠? 탈중앙화예요. 그러니까 중앙이 발행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분산 원장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면서 자생적으로 커나가게끔 만들겠다는 게 우리 사토시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었죠. 근데 역설적으로요, 지금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의 재무부이고 그 다음에 페드도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해요. 중앙에서 컨트롤 능력을 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샀다 그래서 오른다 비트코인, 이거는 좀 넣어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트코인이 일단 일반적인 투자 자산으로서 편입된 거는 인정이 되지만 비트코인이 레벨업을 하고 가격의 어떤 트렌드가 또 다시 생성이 되려면요, 비트코인의 사용처와 이것이 완벽하게 이제 통화를 대체를 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범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확정 근거라고 하잖아요. 확정적인 것들이 필요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뭐 예를 들면은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뭐 일부 이제 통화의 변동성이 큰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써요. 왜냐하면요. 자, 지금 신흥국들 중에서 우리가 아르헨티나 페소 이런 데 보면은 통화가치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암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네 나라 통화를 믿지를 못하니까 밤새 무슨 정책이 잘못 발표가 되면은 그 다음날 사과 사가지고 식료품 사려고 돈을 이렇게 지갑하는데 10%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은 돈을 더 가져가야지 사과를 살 수 있고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개인들이 암시장을 통해서 달러 환전상한테 달러를 기입해 놓는 거예요. 근데요, 이 환전상이요, 우리가 이제 그 지하경제라고 하잖아요. 이 지하경제를 형성해가지고 어디 가면 암시장에서 5% 수수료 받고 어디네 10% 받고 15% 받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바이낸스가 오히려 예금 기관보다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나 테더나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돈을 넣어 놓으면요, 사실 가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어쨌든 킵해낸 가치를 그 다음에 자기가 돈 쓸 때 그대로 찾아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 통화가 변동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받는 불안을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트코인이 성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흥국들은 계속 통화의 구조나 어찌 보면은 이제 외환 보유액에 의해서 좀 정책 여력이 제한이 되는 국가들은 비트를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하는 이제 패턴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당장 지금 뭐 비트코인이 있고 주식이 있고 대선이 안 상황은 좀 생각보다 빠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달러와 관련돼서 미국과 서로 호환되는 그 시스템 검증을 이미 다 끝냈어요. 그래서 금융거래는 일부 지금 실시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G7하고 베타 테스트를 미국은 이미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설계만 남은 거예요. 설계만 남았다는 건 뭐냐면 규칙,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케이스, 이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달러를 어찌 보면 그들은 보증 수표나 보증 보험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행만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블록 선진국 계열이 되겠죠. G7 계열이 되겠죠. 이제 구조에서는 강력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비트코인의 어떤 시장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로직을 이제 쉽게 예측하는 건 위험하다. 물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인정하는 건 디지털 달러는 선진국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할 겁니다. 근데 신흥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화폐적인 어떤 대응력이 충분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저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뭐 떨어지면 제로에 수렴할까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아마존 거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계정을 갖고 어카운트를 다 갖게 됩니다. 거기서 디지털 달러로 아마존 결제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10달러를 결제합니다 하는 순간 띵동 하면서 이제 배송이 언제 됩니다 하게 됐죠. 그리고 설령 배송이 잘못되면은 반송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띵동 하면서 반송 처리합니다. 바로바로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카드사를 결제해서 카드사가 뭐 확인 후에 5일, 4일 후에 환불 처리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바로바로 청산이 되는 구조인데요. 가장 이것에 대한 디지털 달러에 대한 회의론이 어디서 나오냐, 트럼프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어카운트 결제가 되면요, 컨트롤하는 이제 각각의 계정과 어카운트를 컨트롤하는 게 누구냐면 발행자가 되죠. 바로 페드가 됩니다. 그래서 페드가 김아무개, 홍길동이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결제를 한 게 그게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개인을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못할 거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라고 했거든요. 10년 전부터 대통령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 테스트를 미국 재무부는 계속 해왔어요. 발행의 주체자를 페드로 하면서 이 호환적인 작업을 다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은 알아요. 달러의 패권이 더 강화가 되고 자신의 국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강화시키려면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달러는 향후에 우리들의 어찌 보면은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는 개인 기업 입장에서 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패러다임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명분과 시행의 가능성은 우리가 그 함부로 부정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많은 확률로, 큰 확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쓰는 화폐는 지금까지는
원화로 결제하고 카드 결제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미국 투자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했지만 우리가 쓰는 본원적으로 쓰는 통화도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 파운드 그다음에 저는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다변화해 놓을 필요가 상당히 크다. 우리가 원화 국가라고 해서 원화만 갖고 있게 되면 그 위험한 심리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환의 변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개인들이 그 피해를 데미지를 감당하기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이 AI를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중국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계속 미국의 AI 칩을 결국에는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는 앞으로 굉장히 장기화되고 더 강해질 겁니다. 미국의 AI 칩을 그러면은 구매를 할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해요. 예전에 패권 통화가 될 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쓰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패권 통화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을 하면서 AI와 관련돼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무역 결제를 하나 수입을 할 때는 디지털 달러를 반드시 결제하십시오라는 규정을 한 줄만 쓰면 돼요.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뭐 EV 배터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기 와서 공장을 지어야 되고 뭐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패러다임 챕터를 보시면은 사실 거의 한 5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챕터 만드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과 통화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AI는 절대 누구한테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어찌 보면 AI가 더 육성이 되고 더 이제 발전이 될수록 사실은 AI 관련된 칩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한 문구만 디지털 달러로 결제하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 디지털 달러는 가만히 있어도 또 강화되는 패권에 도움이 되는 그 통화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게 CBDC라고 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디지털 통화 이렇게 이제 CBDC 전 세계가 다 한다. 그래서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향후에 이렇게 어떤 산업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이 준비는요, 우리도 거의 10여 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출발은 같았으나 테스트를 빨리 맞추고 설계를 빨리 구성하고 앞으로 언제 도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들은 영국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적극적으로 하고 일본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도 있고 해결에 대한 과제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만 외부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프로세스가 조금 더뎌지거나 무뎌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선진국이 따라가면 결국 우리도 거기에 편입돼서 그 큰 기류의 정책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늦어지는 게 저는 사실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결국에는 늦춰지게 되면 또 이제 수입을 하거나 수출한 데서 또 약간의 불이익을 뒤늦게 감수하고 또 그때 돼서 부랴부랴 이제 빨리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뒤늦게 이제 벼락치기 시험 보듯이 그런 정책들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저희가 이제 산적한 과제도 많고 사실 해결해야 되는 국가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계 부채 뭐 여러 가지 금리 관련된 통화 정책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또 그 각 부서의 담당이 계실 테니 좀 적극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찌 보면 이제 저보다 더 경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공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다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 언론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미 우리가 알던 전통 경제학의 패러다임, 뭐 국가 부채는 이러면 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통화는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면 뭐 그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산업이 이렇게 살아야지만 되고 국가가 뭐 내수가 떨어지게 되면 경제는 완전히 망해서 국가는 부도 위기가 나고 이런 정직하게 성장을 하고 정직하게 아웃되는 그런 구조는요 2000년 초반대로 이미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투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흐름과 너무 많이 변화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투기의
동참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경제학의 개념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지지 않으면 어찌 보면 무너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그 정책들을 계속 발견을 하고 그런 이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자는 요지는, 지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서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고 경제적인 계획을 하고 재무 플랜을 짜시면 그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왜? 이미 나왔고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과격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생각하고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습관과 좀 재밌게 경제를 해석하고 자신의 어떤 철학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키우려시려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변화의 세상 속에서 좋은 이제 현실 생활의 영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